오늘의 플러스 사족 보행 로봇의 활용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명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로봇 사족 자율주행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 분야에서 교수님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어떤 성과들을 많이 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사족 자율주행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족 보행 로봇이 이제 굉장히 많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움직일 때 다리 세 개가 착지를 하고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장점 때문에 현재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두 발로 걷는 형태보다는 네 발로 걷는 형태가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좀 선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행 로봇을 위한 여러 가지 자율로 가게 하는 알고리즘들이라든지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족 보행에 적용한 사례가 이제 드림워크라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물론 이것을 이족 보행이나 이런 데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쪽 분야에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독보적이라고 부르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 네. 2023년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요. 예. IEEE라고 해서 미국 전기 및 전자 협회인데 전기 및 전자공학 쪽에서 가장 큰 협회입니다. 거기에서 주최하는 이크라라는 국제 학술 대회가 있고요. 예. 그게 한 7천 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QRC라고 해서 쿼드로 페덜 로봇 챌린지라는 그런 이제 사족 로봇의 자율보행 챌린지라는 대회가 열렸어요. 예. 거기에 이제 11개 팀이 참가를 했고 저희가 그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위를 한 게 자율보행을 하게 하는 제어기, 네. 그다음에 그 위에서 위치 인식이라든지 매핑을 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경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가게 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알아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이해하다 보면 사람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시각적으로 뭔가가 앞에 엄폐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로를 조정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이 이번에 그 개발하신 이 기술은 시각 정보가 필요 없는데 특징이 있다 이런 소리도 있던데 그건 무슨 소린가요? 네. 저희가 이제 개발한 제어기가 블라인드 보행 제어기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시각 정보나 이런 라이다 센서 정보 없이 자기 몸에 내재된 센서만 가지고 보행을 하게 하는 그런 제어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관절 정보하고 관성 센서 정보 그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이제 계단을 만나면 계단을 오를 수가 있고 내려갈 수가 있고 울퉁불퉁한 지역이나 험난한 지역 이런 것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목적지를 알려면 저희가 외부 센서가 또 있어야 됩니다. 예. 시각이나 라이다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가려면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관성이나 관절 센서 정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위치 추정을 해서 갈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진짜 깜깜한 상황, 농현 상황, 안개가 있는 상황 이런 데서도 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람이 눈을 가리고 집에서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든 찾아가는데 네. 그때 다양한 신경 정보들을 활용해서 가는 그거랑 똑같은 걸 구현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사람도 이제 눈을 감으면은 쓸 수 있는 센서라는 게 예. 자기 자신의 이 달팽이관에 있는 전정기관에 있는 예. 그런 이제 관성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각도라든지 가속도 이런 정보만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대충 알고 또 부딪히면은 점점 안 부딪히게 학습이 돼서 예. 원하는 목적지까지 화장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원리를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게 어떻게든 이제 기술이니까 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쓰임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그러면 뭐 위에 라이다 같은 거 달리고 센서들 부착해서 다양한 눈이 되는 걸 더 많이 달아서 그걸로 더 잘 찾게 가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네. 굳이 눈을 가리고 찾아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건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농현 환경이라든지 그 안개가 있는 환경 그리고 재난 환경 특히 아, 재난. 그런 환경에서는 라이다나 비전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카메라로 봐도 잘 보이지가 않고 예. 라이다로 봐도 산란돼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로봇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블라인드 보행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요. 이걸 개발했던 이제 시각 쪽에 잘하시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교수님 그런 거 개발하면 저희 다 망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이고 그 위에다가 시각이나 라이다 정보를 얹으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찌 보면 엄청난 산불이 났거나 아니면 전쟁 시에 매연이 자욱할 때 그럴 때는 진짜 시각 센서들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진짜 교수님이 지금 개발하고 계신 기술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많이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을 실제 구현하심에 있어서 아까 뭐 달팽이관 같은 역할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보행 제어기에 해당하는 드림워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입력으로는 관성 정보와 관절 센서 정보만 들어갑니다. 관절 센서 정보라는 것은 이 다리마다 자신의 관절 각도를 잴 수 있는 센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센서 정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정기관에 해당하는 가속도, 그다음에 회전 속도에 해당하는 그런 센서 정보 그 두 개만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안에는 이제 뉴럴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말하는 AI라는 알고리즘이 그 신경회로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경회로망에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어느 지형을 걷고 있는지, 그래서 울퉁불퉁한 곳인지 계단인지 미끌미끌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추정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내 관절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신경망들이 각각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모두 다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뭐 계단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랜덤하게 그렇게 이제 환경을 꾸며 놓고요. 예. 그다음에 로봇도 동시에 굉장히 많은 개수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로봇이 아니고 사실은 관절의 길이가 약간씩 다르고요. 몸무게도 약간씩 다르고 무게중심도 다르고 그다음에 관절 액추에이터의 성능도 약간 다르게 예. 그렇게 해서 4096대를 동시에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제 1시간 정도 만에 학습이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후에 그 전부 다 학습된 신경망을 실제 로봇에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넣으면 실제 환경에서도 로봇이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놀랍네요. 제어기에 해당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야, 제가 생각하는 범주의 뭐라 볼까요? 연구 개발은 어떤 목각으로 계단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예. 높낮이 다 닿고 폭도 다 달리해서 그거 하나 학습하고 또 다른 유형 계단 또 학습시키고 이런 거라고 전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가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소프트웨어적인 거겠죠. 그리고 로봇도 뭐 관절과 다리 길이 다 달리 해놓은 상태에서 동시에 아까 4,900대라고 하셨나요? 그걸 다 거기서 훈련을 시키면 그 훈련시킨 결과를 실제 로봇에다가 주입하면 그게 실제 해본 거랑 똑같다. 그 얘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야, 정말 사실 이제 신기하네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심 투 리얼 갭이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고요. 시뮬레이션에서 리얼로 왔을 때 어떤 차이가 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아까 이제 랜덤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성능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주면은 실제 환경에서 조금의 베리에이션이 있어도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렇게 예. 이미 학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그 가상의 그 공간,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그 공간은 직접 다 하나하나 그 공간들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만드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공간은 뭐 만들어진 걸 활용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예. 뭐 계단이라든지 울퉁불퉁한 곳 이런 것을 직접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체에서는 이것까지도 자동화해서 대량으로 만들자라는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생성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가상 공간 큰 걸 하나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 거기에서 실험하시고 싶으신 분들 마음대로 가져와서 실험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간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또 한 십수년 전에 생각났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건 사족보행 자율은 아닙니다만 그 라이다라고 그때 불렀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뭐라고들 그때 얘기하셨냐면 구글은 벌써 앞서서 실제 자율주행 데이터를 저렇게 모으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 이거 못 따라간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상 공간에서 동시에 몇천 대를 동시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럼 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먼저 확보하고 실증 공간에서 확보한 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실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지만 사실 실제 공간에서 학습을 하면 더 좋거든요. 아. 근데 이제 로봇이라는 것 특성 자체가 다양한 뭐 4096대를 다양하게 학습을 시킬 때 로봇이 또 파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많이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도 사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을 시키고 예. 나머지 실제 환경에서 좀 더 이제 보완하는. 보완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로봇 뭐 자율주행 이쪽 분야에서는 약간 후발주자에 가깝다고 들었는데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요.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이 더 쾌적하게 제공되는 것은 교수님이 하는 연구를 포함해서 이런 분야에 우리가 더 따라잡기가 수월해지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코너 케이스라고 부르는 예상치 못했던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시뮬레이션에서 다 구현해내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리얼 데이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얻어서 학습을 하면 훨씬 좋은 성능이 나올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사람이 개입된 그런 환경,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사람이 수동으로 운전하는 차랑 같이 동시에 예. 도로상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사실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의 인터랙션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로봇 자체의 환경에서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해도 충분한데 자율주행차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의 의도를 내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리얼 데이터가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게 될 겁니다. 아, 차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앞차가 사실 운전하는 모습만 봐도 초보인 것 같은데 느낌마저도 오는데 네, 맞습니다. 로봇은 당연히 실제 그런 데이터는 없을 테니까요. 네. 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대회에서 2등 했던 팀은 MIT 연구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MIT 연구팀에 비해서 교수님 연구팀에서 출시했던 그 로봇이 압도적인 점수차로 1등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점수차를 벌렸던 것은 원래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원래 역량이 발휘돼서 압도적인 1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이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과 같은 외적 환경이 좀 더 쾌적해져서 우리가 훈련을 잘 시킬 수 있었던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회에 이제 11개 팀이 출전을 했고 이제 최종 예선엔 6개 팀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6개 팀 중에 이제 MIT도 있고 카네기 멜론 대학도 있고 미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학 부분에 탑을 하는 그런 대학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대학들이 좀 준비가 잘 안 된 게 이제 자율 보행 쪽을 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율 보행까지 준비가 돼 있던 거고 그래서 MIT나 카네기 멜론 대학은 수동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위에 부착된 센서를 가지고 그 센서 정보를 와이파이로 받아서 운전자가 그 로봇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온 센서 정보만을 가지고 내가 조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경기장에 관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와이파이가 딜레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오면 원래 즉시 반응을 해야지 저희가 조작이 쉬운데 한 2, 3초 딜레이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막 좀 헤매거든요, 로봇이.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MIT나 카네기 멜론은 MIT가 60점이었고 카네기 멜론 더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완전 자율로 했기 때문에 246점을 땄고요. 네, 그래서 그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았고 저희는 이제 사람 개입 없이 완전 자율로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회 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규정 자체가 5개 구간이 있는데 A, B, C, D 5개 구간이 있는데 한 구간 지날 때마다 수동 조작으로 하면 1점. 예. 그다음에 자율 보행으로 하면 4점을 줍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4배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점수만큼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참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 알려주신 거 네. 효과가 있어서 네. 금방 또 미국이나 중국이 따라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효과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대회에 출전하면서 그 대회 핵심 기술을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학술대회에서.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논문을 보고 많이들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뭐 일본 팀 이런 팀들도 많이 이제 제어기 쪽은 많이 따라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애석하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카콜라로 말씀을 드리면 코카콜라의 성분이라든지 배합 비율을 공개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저희가 이제 쓰는 제어기에 보상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리워드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 리워드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리워드가 몇 점 몇 점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것들을 이제 논문화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뭐 100%까지 성능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 80% 정도 성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따라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기술도 고도화하면서 예. 그 위에 사실은 제어기 위에 자율보행하는 기술이 더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술도 고도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못 따라오게 또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AI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숙성화되면 뭐 저는 다 그냥 손 놓고 지가 알아서 학습하고 알아서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꼭 사람의 손으로 미세 조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도 그런 단계를 다 하신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상 함수를 만들 때 예. 여러 가지 트라이얼 에러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보상 함수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상 함수의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합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시크릿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공개하면 안 좋은데 저희가 이제 학술 목적이기 때문에 예. 사실 어느 정도 공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AI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대화체로 뭐랄까요? AI를 활용하는데 더 익숙한 모델이라고 알고 있는 LLM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이게 이쪽 분야에도 사용된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보행을 하게 할 때도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놓으면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또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행을 막 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여기 자고 있는 모습이 자기가 봤다라고 하면 그 장면을 보고 어린애가 자고 있으니까 내가 천천히 좀 조용히 걸어야지라고 해서 제어를 또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LLM이라는 게 쓰이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VLM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예,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래서 어떤 비전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과 그다음에 대형 언어 모델을 이제 결합을 해서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해야지라는 것을 출력하게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이미 개발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LLM의 가장 이제 안 좋은 점은 시간 지연이 좀 측정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빨리 응답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또 느리게 응답할 수도 있고 해서 실제로 로봇에 그걸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LLM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쓰지는 않고요. 미리 오프라인으로 먼저 학습을 시켜 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LLM을 통해서 내가 어떤 스킬들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지를 쫙 제너레이션 해놓고요. 그 제너레이션 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놓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실제로 온라인으로 리얼타임으로 제어를 할 때는 그 DB만을 이용합니다. LLM에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DB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얼타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안드로이드 폰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아주 좋은 스마트폰 OS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OS를 각각 휴대폰 하드웨어 회사에서 만든 휴대폰이 외관도 다르고 버튼 개수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다 그 OS 갖다 쓰잖아요. 혹여나 나중에 로봇도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로봇의 그 피지컬을 운영하는 좋은 뭐 AI 그게 하나 뭔가 보상 함수들이 다 보완된 어떤 그런 범용 AI가 만들어지면 수많은 로봇 회사라든가 자율주행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 AI를 다 갖다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파인 튜닝 해서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이 좋은 연구하신 분들은 또 뭐가 남는 건지 우리나라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예. 뭐 많이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논문으로는 공개를 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오픈 소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사실은 비밀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논문에 쓰지 않은 그런 비밀들이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창업한 팀에서 그것을 이제 고유한 IP로 가져가기 위해서 소스 코드는 저희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걸로 네. 했고요.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때도 실행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로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아니면 특성한 기능마다 이 로봇과 AI가 연동되는 기술들을 육성하시는 많은 연구팀 또는 회사들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거대 로봇을 제어하는 또 AI 또 생태계의 가장 상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솔루션이 나와서 이게 전부 또 범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일은 쉽지 않을까요? 뭐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만들어서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개발은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로봇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에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팀들은 없는데 사실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또 많이 또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는 이런 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을 또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 가치가 거의 3조 원, 4조 원까지 됐을 정도로 벌써 그래서 열심히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체들이 있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여쭤보면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를 하거나 또는 그쪽 분야에서 실제 연구를 해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일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고민이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 걸어가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거의 사람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기면요.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냥 특정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차를 아무거나 산 다음에 내가 가진 로봇에게 야, 오늘은 네가 운전 좀 해라 하면 그게 훨씬 더 파워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로봇을 연구하는 분들이 사람과 외관이 피지컬이 똑같은 형태. 그래야 사람이 쓰는 기기를 그냥 쉽게 로봇에게 대행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로 연구를 더 빨리 땡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지금 하시는 건 4족이니까 이게 나중에 2족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4족은 4족만의 쓰임이 따로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족 보행에도 충분히 이 사족 보행에서 쓰였던 기술들이 이제 활용될 수가 있고요. 예. 저희도 이제 이족 보행으로 국가 과제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공통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범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군데 쓰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단가가 너무 높은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는 뭐 2만 불 이하로 만들겠다라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출연을 안 했고 이제 중국 업체들만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신뢰도가 높진 않아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돌려봤을 때 이게 굉장히 고신뢰도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좀 먼 미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또 자율주행차만의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착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로봇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네. 로봇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를 로봇화하면 자율주행차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뭐 운전하는 SF에 나오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로봇이 네가 대신 운전 좀 해라 이건 좀 먼 미래지만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한 것과 똑같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는 어느 정도나 돼야 우리가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글 웨이모처럼 예. 라이다를 장착해서 로봇 택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체들. 예.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처럼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이제 개인 자동차에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하는 그런 기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브랜치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로봇 택시 사업이 훨씬 전망이 좋다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워낙에 또 비싸기도 하고요. 라이다 센서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장착을 해서 다니기에는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택시 같은 서비스로 하면 택시는 뭐 비싸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택시에다 붙여서 자율적으로 운행하게 하는 그런 기술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포커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비전만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예. 가격이 굉장히 싸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 아직까지 달성이 좀 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사람 물론 이제 눈만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시각 정보만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지만 사람은 그간에 쌓여 있는 운전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상당히 많이 학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상황까지 테슬라는 따라오지는 못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갈래가 있고 여전히 라이다를 이용한 로봇 택시 사업 이런 게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예. 근데 이제 비전만 가지고 만약에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 운전을 하는 기술이 나오면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건 굉장한 그렇죠. 뭐랄까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연구하고 계시죠? 네, 교수님은 맞습니다. 어느 쪽을 주로 하십니까? 저희도 자율주행차도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족 보행 같은 보행 기술이나 네.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기술이나 비슷한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율주행차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주로 라이다하고 비전을 같이 융합해서 하는 그런 방식, 웨이모의 예. 방식을 예. 이제 채택을 해서 했고요. 예. 그러니까 비전만 가지고 하는 방식이 워낙에 난이도가 높고 빅테크도 지금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차에서 들어오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테슬라 차량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라이다를 붙여서 카메라 정보랑 융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학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나중에요 테슬라가 또는 뭐 라이다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완비한 어떤 회사가 생기면 그 회사가 뭐 보쉬라든가 아니면 모비스처럼 자동차 부품 같은 회사로 바뀌어가지고요. 너희들 다 자율주행 따로따로 개발하지 마. 외관이나 다른 전장이나 이런 건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건 우리 거 다 갖다 써. 이런 식으로 산업 생태계가 또 바뀌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좋은 그런 예측이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 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독자적으로 뭐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또 구글 웨이모하고도 손을 잡고 있거든요. 예. 웨이모가 이제 선두를 차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웨이모의 기술을 현대차에 그대로 이제 탑재를 해서 예. 자율주행을 하게 하는 그 방향도 하나의 어떤 선택지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산업이 꿈틀꿈틀대고 아직 뭐 하나가 딱 이런 형태로 진화됐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결국은 어느 형태가 유력해 보이다고 보세요? 자율주행 차에서 네, 말씀하시는 차에서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택시가 현재 레벨 5까지는 달성을 했거든요. 예. 로봇 이제 레벨 5라는 게 운전자가 필요 없이 예.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건데 그 웨이모가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ODD라고 해서 예.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디자인한 장소 그리고 디자인한 환경에서는 100% 작동하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이런 에어리어에서 내가 지도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잘 된다라는 걸 이미 보여줬고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세계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잘 되던 게 예. 만약에 뭐 대전에 가서 운행을 해봐라라고 하면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특이하네요. 예, 그래서 웨이모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확장하기에는 좀 한계가 아직까지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자율주행 분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다 말씀해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다
바로 구매해서 쓰기에는 약간의 눈높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불안불안함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걸 극복하는데 사실 지금 뭐가 허들입니까? 데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정부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아서 이게 좀 더 산업을 진흥하기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펀딩이 많이 안 오는 겁니까? 뭡니까? 이제 어떤 교수님은 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는 저희가 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 로봇 청소기라는 게 우리한테 해를 끼친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서 청소를 시키고 하는데 자율주행차는 조금만 이제 실수가 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과의 갭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지 저희 생활에 들어올 텐데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가 훨씬 안전하긴 하거든요. 아, 사고율로 보면 웨이모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수동 조작해서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 조작해서 자율주행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수치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게 자꾸 이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 뭐 청소 로봇 사듯이 사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선 마치 미국처럼 자율주행 택시라든가 뭐 아니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가 도로에서 상당 부분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중국은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기술이 아직 이제 100%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그런 시도들을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줘서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좀 더 확장되면 좋은 또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구가 워낙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로봇에도 적용돼서 제가 질문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다시 휴머노이드 네, 로봇도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속도도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집에서 마치 버틀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도 시키고 야 이것저것 가사 도우미처럼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까지 가려면 뭐 2030년 아니면 뭐 2027년 뭐 어느 연도쯤을 우리가 예측하면 좋을까요? 예,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예측을 한 것을 보면 2030년대에 대한민국의 인구수보다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생산되고 쓰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또. 예.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것은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한다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뭐 물건을 날라준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타깃으로 해서 대부분 빅테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가정으로 스며들어서 가정에서 활용이 돼야지 진정으로 시장이 열리는 건데 그렇죠. 이제 2030년 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 발전 속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자동차를 가진 그런 회사들, 테슬라도 그러고 다 이제 자동차하고 연관된 그런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후에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들이 참 공교롭게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들에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실제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 일자리 로봇에게 다 대체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걸 우리 인간이 막자. 결국 일자리도 없어지면 이게 뭐 하러 우리가 기술 개발하느니.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기술 개발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쪽 분야에 뭐랄까요? 자유로운 산업 진흥을 막는 요소가 내부에서 이런 에너지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생산하는 인구, 생산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로봇을 도입하는 것들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그거는 시장이 딱 있잖아요. 예. 자동차를 만드는 시장이 있고 그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뭔가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 로보다를 해야 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보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그런 시장이 없다면 그 자동차 회사들도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런 시장이 딱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대신에 그럼 사람은 뭘 하느냐? 사람은 이제 로봇을 유지 관리하는 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작동하고 나면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서 예. 같은 성능이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사람뿐이 없거든요, 현재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의 그런 직업은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시프트하지 않을까. 직접 생산 현장에서 내가 뭐 조립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로봇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예.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자동차 회사로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야 운행하다가 남에게 뭐 상해를 입힐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모두 다 적용하길 두려워하는데, 공장 안에서는 많은 작업이 표준화돼 있고 모듈화돼 있고, 그리고 내가 큰 중간자로서 내가 보험으로 다 문제 생기면 커버하겠다. 이럴 수 있는 주체가 있으니 자동차 분야에서나 이런 공장에서는 로봇이 쉽게 활용될 것 같은데,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집에서 쓰는 로봇이에요. 남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고 우리 가족과 같이 지낼 겁니다.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에서 빨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빨리 적용되면 좋겠죠. 저희 이제 로봇하는 분들은 예.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여전히 이제 가격 저항력이 이제 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로봇 한 대 가격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가격에 맞먹는 그런 가격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로봇 청소기는 뭐 비싸봤자 15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 다운이 돼야지 사실은 로봇들이 적극적으로 가정에서 활용이 될 텐데, 아직은 그 가격 저항선 때문에 쉽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네. 예.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는 뭐 조립하고 옮기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집에서 만약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쓴다, 그럼 어디에 이용할까요? 뭐 설거지, 그쵸. 빨래 뭐 네. 이런 거죠.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죠. 비정형적인 물건을 맞아요. 잡거나 조작해야 되고, 뭐 접시도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식기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 빨랫감이라든지 빨래 접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일들을 가정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또 쉽게 들어오기 힘든, 기술적으로도 아직 달성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빨래를 갠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설거지하는 이런 것들까지 또 올라가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선 가장 기술적인 과제는 뭐예요? 지금 현재도 이제 빨래 개는 거, 그다음에 빨래를 개서 정리하는 거를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거기서 파이제로라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해보면은 저희 학생들도 실제로 그 모델을 다운받아서 이제 실제 해봤거든요. 근데 예. 이게 학습한 공간하고 상당히 유사한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돼요. 예. 근데 학습하지 않은 공간에서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갭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더 그게 이제 돼야 된다.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다양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많이 학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갭이 있지만은 이제 여전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습한 환경에서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라는 말씀에서, 그래서 그런지 뭐 도요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어떤 회사나 또는 국가에서 아예 이런 자율주행이나 로봇과 같이 접목해서 살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이걸 별도로 구현하려는 시도들도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선도적으로 그런 기술을 육성해보자라는 시도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시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도 필요하군요. 국가 뭐 로봇 테스트 필드라는 사업을 해서 예. 대구 쪽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이제 다양한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저희가 또 리빙랩이라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뭐 아파트면 아파트, 가정 환경 같은 것을 꾸며놓고 예. 그 안에서 로봇들을 열심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리얼 환경하고 비슷한 데서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그게 실제 가정에 갔을 때도 비슷하게 동작을 할 거다라고
라고 해서 그런 테스트 공간들을 국가적으로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요. 뭐 진짜 워낙 그 앞으로 어떤 규모까지 커질지 감도 없는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 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반드시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많이 밀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뭐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제 학술 대회 예. 같은 데에서 발표하는 논문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5위권 내외로 항상 논문 편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이나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5위 내외로 그렇게 많은데 하여튼 로봇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인재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로봇이나 AI 하는 인재들을 굉장히 잘 유치를 하고 뭐 연봉도 높게 주고 그런 유인책들을 많이 쓰고 이공계를 굉장히 우대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러지 못한데 이제 이공계 인재들이 많이 이 분야에 남아서 열심히 우대받고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하면 우리나라도 여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우대를 해주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뭘 해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아예 로봇을 주력 산업으로 지정해주면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그게 좋다라든가 아니면 이 관련 학계에 계속 정착해서 남을 수 있는 TU를 늘려달라든가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뭐 이제 대기업에서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고요. 네. 예,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도 좋지만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보면 예. 창업을 굉장히 장려합니다. 창업. 예, 그래서 실제 논문으로 쓴 기술이 상업화가 돼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업을 굉장히 독려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드론이라든지 로봇의 그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랬을 때 또 지원책을 많이 줘서 나중에 또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분야라서 교수님 건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